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 관련 새로운 수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속 이후에 처음으로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썩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 나 대신 자수해줘라는 김호중의 육성 증거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김호중 소속사의 전략은 김호중을 살린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희생시켜도 어쨌든 김호중만 살아남으면 재기할 수 있다. 매니저한테 포위자백 외치시 하신 건가요? 매니저에게 대리자수 지시한 정황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황을 쭉 보면은 김호중 씨가 주도하는 느낌이에요. 회피하는 거죠. 악화시키는 거죠. 어제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호중 씨 대신 허위 대리자수를 했던 그 매니저의 휴대폰에서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서 녹음 파일이 대량 나왔는데요. 여기서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에 이 매니저와 통화를 하면서 나 대신 자수해달라 라고 말하는 그 녹취 파일이 나왔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해달라. 이런 워딩이 김호중의 육성이 이 허위 대리자수했던 그 매니저의 핸드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거는 사건 은폐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거를 스모킹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결정적인 증거가 결국에 녹음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김호중 씨 사건을 보면 굉장히 범죄의 어떤 이 과감함도 그렇지만 질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 수가 없습니다. 예. 특히 판사도 아마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특히 자신이 어떤 이런 범죄가 저질러지면 정직히 제일 차시는 최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은폐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정말 나이 어린 매니저들에게 모든 범죄를 다 떠넘기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기획사 차원이라든지 또 김호중 씨가 직접 요청했던 이러한 증거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정말 이번 사건에 대해서 김호중 씨는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대리자수를 권유한 김호중 씨의 심리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종의 소년 가장 같은 심리 같아요. 김호중 씨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혼자 살았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이런 게 구원자 서사 같은 소년 가정 서사 같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묘한 일종의 선민의식 같은 것이 있어서 김호중 씨도 내가 니들을 먹여 살리니까 나 대신 네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내재하는 것 같아요. 나쁘게 말하면 만만한 거고 그게 이제 공감형 협박이죠. 안지영 기자님, 소년 가장 같은 심리 그리고 선민의식 또 이걸 총칭해서 공감형 협박이다.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대리자수를 직접 권유한 것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나요? 이 선민의식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좀 너와 다르다,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이 됐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호중 씨는 이번 논란 이전에도요, 데이트 폭력이나 불법 도박 혐의로 또 여러 가지 구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압도적인 팬덤의 지지하에 모든 걸 뚫고 나왔다는 거죠. 이번 역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걸어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을 했을 가능성이 꽤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출을 절대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속사 관계자들 역시 대표를 위시해서 모두가 김호중 씨 한 명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 속에서 김호중 씨가 나만 괜찮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꽤 높고요. 또 하나 공연을 강행하려고 했죠.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선수금이 125억 정도, 미리 받은 돈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맞아요. 결국 김호중 씨라는 거대한 스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볼 수 있는데 그럼 김호중 씨는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서 공연을 하면 이거 다 선수금 갚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을 가능성이 꽤 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김호중 씨가 이 매니저한테 허위 자수해달라고 한 거 이분만이 아닙니다. 이현종 의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고 직후에 막내 매니저한테도 대신 자수해달라고 부탁했었죠. 그때 영장 심사를 받을 때 담당 판사가요. 힘없는 사회초년생인 막내 매니저는 그러면 처벌받아도 되는 거냐라고 김호중 씨를 강하게 질책했는데요.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당시에 여러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안 기자님. 그러니까 매니저가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직접 전화를 건 사람이. 네네, 맞습니다. 일단 등장했던 매니저가 원래는 3명이었었죠. 본인이 자신의 옷을 입고서는 경찰서에 갔던 매니저도 있고,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칩을 제거한 매니저, 그리고 그를 구리 호텔까지 데려다 매니저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한 명의 매니저 나오는 게 바로 막내 매니저입니다. 근데 예. 왜 그동안 막내 매니저는 드러나지 않았는지 놓고 봤을 때 앞선 세 매니저는 김호중 씨의 이런 조직적인 범죄 은폐에 동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막내 매니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얘기에 두려움을 느끼고선 대신 내가 자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이 매니저를 최대한 숨길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게 드러났고 이를 알고 있는 법원에서 역시 판사도 어떻게 이렇게 힘없는 사회초년생인 막내 매니저에게 그런 일을 강요할 수 있느냐고 꾸짖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렇군요. 경찰이 어제 김호중 씨 첫 조사에서요. 김호중 씨의 그 음주량에 관해서 집중 추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김호중 씨는 소주 10잔 이내 마셨다라는 그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기자님, 그런데도 지금 경찰이 이렇게까지 자신하고 있는 상황, 이유가 있겠죠? 자, 일단 김호중 씨는 계속 발언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 술잔에 입만 댔다, 그러다 소량만 마셨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같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제는 소주 10잔 이내로 마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관련자 수사를 했는데 그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이들 3명을 통해서 소주 3병 정도는 마셨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예. 김호중 씨는 혼자서 10잔 이내로 주장하고 있고 그 현장에 있던 이들이 각각 조사를 받았는데 그들의 증언이 일치한다고 하면 당연히 법정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신빙성 있게 바라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위험치상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치상 혐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없기 때문에 음주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지만은 이 위험운전 치상 혐의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소주 10잔 이내를 마신 사람과 소주 3병을 마신 사람, 과연 누가 더 이 위험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인지 놓고 봤을 때 경찰이 이 음주 3병만 입증하면 충분히 위험운전 치상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경찰이 보강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김호중 씨가 조사에 비협조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요. 구속 이후에 본인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폰이 총 3대가 있거든요. 이 3대 전부가 아니라 일부의 비밀번호만 제공했다고 합니다. 한 대일 수도 있고 2대일 수도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김 씨의 영장 심사 당시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구하시나요? 소주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이쯤 되면요. 지금 김 씨가 휴대폰을 보여줄 수 없는 뭐 그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벌써 나와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 첫 번째 그 매니저한테 이거를 좀 대신 자수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자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사실은 이 대리 자수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그 엔터테인 회사를 1인 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공연을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전화를 하고 어떻게 하지라고 상의를 하고 이런 통화 내역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통화 내역과 관련한 사람들의 어떤 추가적인 수사가 또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추가적인 수사를 좀 미연에 방지하려고 아마
아이폰에 대한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예. 이 사안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고 아까도 이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야기했듯이 막내 매니저한테도 사회 초년생한테도 이런 어떤 대리자수를 권유를 했을 정도면 예.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권유를 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김호중 씨가 접촉해서 뭐 대리 자수든 대리 자수든 그런 걸 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경찰 추가 조사 결과 나올 겁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김호중 씨는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독방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주로 뭐 잠을 많이 자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그런 관계자 전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런 형태로 괴로워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해주겠지. 또 내 가족들이 있잖아. 이런 심리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구치소 같은 데 들어가면은 실제로는 잠이 잘 안 오거든요. 걱정도 되고. 근데 이분은 그래서 좀 독특한 서사를 가지신 분 같아요. 뭐 너무 많은 것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이런 심리가 강한 것 같아요. 내가 망해? 매니저가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는 거지. 사실 생각해보면 김호중은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은 주주들은 망했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김호중은 안 망한 것 같은데요. 자기는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재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속이 편한 거죠. 다 터지고 나니까. 올라갈 일밖에 없으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뭐 보통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심리, 좀 다른 사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마치 이번 사건이 내일이 아니라 남일 대하는 방식으로 조금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뭐 대체로 자면서 시간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전문가 의견이었습니다.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평상적으로 오히려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왔고 그랬으면 사실은 부모한테도 미안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무리를 끼쳐서 예. 불안해하고 같이 사는 어떤 뭐 회사 식구들한테도 미안함을 느낄 텐데 그런 측면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할머니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가족 관계도 그렇고 살아온 과정상 뭐 이판사판 혹은 뭐 다음에 또 우리 팬들이 있으니까 몇 년 이렇게 굴다가 다시 나오면 또 일확천금 할 수 있다. 내가 한번 무대 쓰면 뭐 몇십억 땡기는 건 유도 아닌데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예.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뭐 회사가 망했지 내가 망했냐. 내 몇 년 이렇게 숨어 살다가 또 어느 기회 되면 한순간에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함이 아직까지 있는 것이고 예. 또 혹은 뭐 그 본인의 어떤 성정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당해 보니까 사실은 유치장이든 교도소는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생경하고 그럴 텐데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좀 남들과 다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성친 부의장님. 김호중 씨 사건이 이렇게 좀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이유는 결국 김호중 씨 본인의 그런 태도 문제일 겁니다. 사건 직후에 보였던 행동도 문제지만 지금 구속 이후에 구속영장 심사 때 얼마나 판사에게 질책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이후에도 지금 뭐 큰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렇게 뭐 잠만 잔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만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들어가서 유치장에서 뭐 울고 있을 수는 없는 거긴 한데 김호중 씨가 아무래도 들어가기 전에 보였던 태도 때문에 걱정 없이 자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처음에 전면 부인하고 하나씩 조금씩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뭔가 최소한으로 증거가 드러난 것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김호중 씨를 사랑했던 만큼 좋아했던 만큼 너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김호중 씨가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팬들에게 죄송해야 되는 게 아닌가.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크게 갖고 있으면 저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저렇게 태어난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전 사실 팬들이 실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팬들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김호중 씨를 걱정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김호중 씨를 비판하는 모습을 오히려 그 다른 언론이나 정치권을 비판하는 같이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팬덤 문화가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와 이 사고 당일에 같이 있었다는 사람들도 좀 밝혀졌죠. 정찬호 씨 그리고 가수 길 씨인데요. 이 두 사람이 당시 정황에 대한 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은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방조 혐의 없음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이 방조 혐의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지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일단 이 둘과 헤어진 다음에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할 것이다, 범죄 행위를 할 것이다라고 이들이 미리 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걸 방조한 혐의는 없다고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자,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예. 왜 그럴지 놓고 봤을 때 이들이 만약에 여기서 김호중 씨를 두둔하는 모습을 취하거나 혹은 자기가 직접 그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 김호중 씨를 좀 더 보호하려는 태도를 취한다면 대중적인 이미지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에서 경찰이 가장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실제로 이 자리에서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는지, 마셨다면 얼마나 마셨는지를 두 사람에게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김호중 씨에게 술잔을 몇 번 따라줬다, 채워줬다라는 진술은 경찰이 확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기자님, 지금 당시 정황도 지금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소속사 해명대로 경찰도 정찬우 씨는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걸 확인했다고 하고요. 또 김호중 씨의 음주량을 파악할 수 있는 그 회사 직원, 유흥업소의 진술들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내용을 보면은 김호중 씨와 셋이 함께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찬우 씨는 맨 처음에 있었던 스크린 골프장에서 귀가를 했기 때문에 그 후 정황은 모르고 길 씨 같은 경우는 마지막 유흥주점까지 함께 했는데 길 씨는 먼저 나와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나온 김호중 씨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을지 어떠한 비위 행동을 했을지에 대해서는 길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란 게 경찰을 통해서 확인이 됐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찬우 씨는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냈습니다. 소속사를 통해서 이 스크린 골프장까지만 함께했다는 입장을 냈는데 길 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입장을 구체적으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왜 그럴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길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서 음주운전 3아웃으로 방송국에서 사실상 퇴출이 된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이 상황과 직접도 연관이 없지만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길 씨는 음악 작업 때문에 이날 처음으로 김호중 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음주 전력이 있기 때문에 김호중 씨의 음주 사건에 또 휘말려 있다는 것만으로 상당한 구설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잘못이 있지 않더라도 본인은 구설에 더 이상 오르지 않길 원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길 씨는 굉장히 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휴대폰의 비밀번호도 알려주는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하는데 왜 지금까지 두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까를 놓고 봤을 때 두 사람이 참고인 신분이기도 하고 또한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 두 사람이 M1 피해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뭐 김호중 씨가 뭐 유치장에 가본 경험이 뭐 처음이 아니어가지고 뭐 이렇게 잠만 자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비슷한 경험, 그러니까 음주운전 뭐 사건을 겪었던 길 씨, 또 뭐 정찬우 씨 이런 분들은 지금 경찰 조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었다는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그분들은 실질적인 이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길 씨는 굉장히 어찌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잘못하면 자기가 사실 자연스럽게 부분적으로 재기의 길을 닦고 있고 마음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속죄하는 마당에서 이 문제가 밝혀졌기 때문에 본인한테 굉장히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보면 김호중 씨가 자기 집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과 사실 무관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과 엮이지 않고 싶고 최대한 협조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보면 경찰로부터도 보호받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지 않냐 싶고요. 또 하나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그나마도 최대한 협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볼 때 김호중 씨가 몇 잔을 마셨는가에 의미 있는 진술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님, 오늘 김호중 씨 소속사에서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 입장 내용을 보면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와 오보로 김호중 사건과 관련이 없는 소속 아티스트와 임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자제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추측성 기사와 오보인지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김호중 씨 자체를 보호하기보다는 이 소속사가 지금 폐업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기존 이 아티스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왜 여전히 생각 엔터테인먼트에 몸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전혀 잘못이 없는 제2, 제3의 아티스트들이 피해를 입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를 부탁드리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임직원들의 피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임직원이라 하면은 이번에 구속된 대표와 그 본부장 외에 다른 직원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런 직원들은 사실상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정황에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생각 엔터테인먼트에 몸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잖은 도덕적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피해가 발생하길 원치 않는 차원에서 오늘 입장을 좀은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호중 씨 측은요, 이 비공개 귀가 요청,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비공개로 우리 집에 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1층 정문으로 나가세요라고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바 있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조남관 변호사 목소리 들어보시죠. 규정상 경찰청 공보규칙 16조를 보시면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경찰 관서의 장은 피의자 출석 조사에 있어서 사진 촬영 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보호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원 변호사님, 그러니까 김호중 씨 측 조남관 변호사가 배우 이선균 씨 사례도 나중에 언급했던데요. 이거 인권 침해 가능성 인정될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싶습니까? 정문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이 돼서 그게 이론적으로는 뭐 헌법소원도 할 수 있고 인권 침해 여부를 다퉈질 수 있는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인권 침해냐? 지금 이선균 씨 케이스를 지금 들고 있는데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마약 관련해 가지고 앞뒤의 경위 과정에서 사생활이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협에서도 이런 그 사생활이 많이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명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실관계와 관련한 사생활이 유출됐다기보다는 그냥 정문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지하 주차장으로 나오느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선균 씨 케이스하고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힘들고요. 보통은 이제 어느 범죄 주사를 받는 사람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나가는 게 항상 그렇게 허용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범죄인과 비교를 해봐서 그게 가중하게 어떤 그 인권을 침해했다면 모르되 그거와 관련해서 그 정도 비교해서 가중되게 인권 침해를 했다고 볼 여지는 저는 굉장히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이현중 의원님, 김호중 씨 측에서 경찰이 자신을 기자들에게 던져놨다라는 표현도 했고요. 또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럼 뭐 국민들이 이거 몰라야 되는 건가요? 국민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런 일반인들이 이렇게 노출되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라든지 또 공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검찰에 출동하거나 할 때 이제 포토라인에 섰었는데 조국 전 장관, 지금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걸 규칙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 본인이 제일 먼저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조국 대표라든지 이런 또 김호중 씨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경찰도 당시에 들어갈 때는 그나마 좀 배를 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갔지만 나올 때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가라. 왜냐하면 저 수십 명의 거의 뭐 수백 명 가까운 기자들이 정말 나오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또 6시간 동안 그냥 소위 이제 기자들 이야기는 뻗치기라고 그럽니다. 뻗치기를 하고 있다가 결국 나오는 장면에 한마디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거 인권이 가더라도 결국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저는 뭐 이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한 기자님, 지금 김호중 씨 소속사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 이 아티스트들의 피해를 좀 짚어봤고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나 SBS 미디어넷 이런 곳도 지금 투자금 회수를 못한다고 해요.
심지어는 정찬우 씨까지 지금 이곳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이게 다 날리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지분 구조를 봐야 되는데 최모 대표가 29.7%로 가장 많고요. 김호중 씨의 사촌형인 이광득 대표가 28.2%, 그리고 정찬우 씨가 28.3%로 3대 주주입니다. 정찬우 씨가 지분이 굉장히 많군요. 네,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근데 이 정찬우 씨의 지분 일부를 되팔았는데 그곳이 바로 카카오엔터입니다. 예. 카카오엔터가 10%를 75억에 인수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2022년 기준인데, 즉 이 회사의 가치를 750억 원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SBS 미디어넷은 지난해 말에 3.6% 지분을 36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즉 이 회사 가치를 1,000억으로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서 돈을 번다면은 그 지분 가치에 대한 돈만큼을 수익으로 챙길 수가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SBS 미디어넷 같은 경우는 연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6월 초로 계획했던 이 김천 공연도 소속사가 직접 주최 주관을 하는데 연출은 SBS 미디어넷에서 하기로 됐다는 거죠. 그것만으로 연출 계약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는 꽤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수금이 125억, 즉 미리 받아둔 돈이 125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지난해 기준 이 회사의 현금성 자산은 16억 정도입니다. 맞아요. 즉 이 회사가 더 이상 김호중 씨 중심으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125억 원을 돌려준다고 했을 때 현금은 16억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110억을 어디서 또 충당을 하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빌려준 돈이 30억 정도로 나오는데 빌려준 돈을 받고 그리고 사옥이 약 70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팔아서 충당을 하더라도 110억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가겠죠. 예.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회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지분을 갖고 있어도 사실상 여기서 한 푼도 한 푼도 다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 두 회사보다 훨씬 더 큰 지분을 손에 쥔 정찬우 씨 피해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 저 자막 나갔습니다만 283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원 변호사님, 이거는 지금 안 기자님 설명대로 다 날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 연예인이라는 게 이미지가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지가 자산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광고주들이나 이런 분들도 연예인과 모델 계약을 할 때 그 이미지와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면 어떤 해제, 환불, 손해배상, 위약금 이런 갖가지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도 이제 김호중 씨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 굉장히 어찌 보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이미지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금전적인 자산이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라고는 당분간은 짧은 시간 내는 쉽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 위와 관련한 뭐 여러 투자자들이나 법인들이나 이런 손해들은 당분간은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을 하고 그런데 뭐 김호중 씨가 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제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제기라는 것도 뭐 어떤 기약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로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는 그 엔터테인 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 그 배우나 그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모든 가치가 화체된다는 그런 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 구속 이후의 수사 상황 그리고 뭐 피해액 이것까지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안지용 기자님, 오늘 보니까 KBS가 이 김호중 씨에 대해서 한시적인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앞서서 비슷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서 유명해진 이 배우 오영수 씨, 이분도 아마 유죄 선고를 받은 뒤에 출연 정지가 났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또 KBS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KBS가 갑자기 방송 정지 처분을 내렸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KBS 시청자위원회는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청원이 올라오고 나서 1,000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이거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1,000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받은 내용이 바로 김호중 씨를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바로 네. 그거에 대해서 KBS가 오늘 출연 규제 심사위를 열었고 그 결과 한시적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조치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출연 섭외를 자제하는 정도고 두 번째가 한시적 출연 정지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출연 자체를 막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왜 한시적 출연 정지라 놓고 봤을 때 단계가 있습니다. 민형사상 기소가 됐을 때는 한시적 출연 정지가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그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 씨 역시 강제 출연 혐의로 피소가 됐었죠.
그때만 해도 한시적 출연 정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1심 판결을 통해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영수 씨가 출연 정지 처분을 받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김호중 씨는 재판을 받지 않았죠. 유죄, 유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소만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 출연 정지인 건데 향후 1심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유죄가 있다고 판결이 나오면 그 후에 아예 출연을 못하게 하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KBS는 공영방송이죠. 물론 다른 방송들이 많이 있지만은 공영방송인 KBS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KBS 차원에서 김호중 씨가 출연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면은 다른 방송사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김호중 씨가 더 이상 한국에서 TV에서 얼굴을 비칠 수 있기는 더 이상 어려워진 거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호중 씨의 형이 확정돼서 그 형을 다 살고 나오더라도 KBS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가지고 이 정지 풀지 않으면 KBS에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영방송의 기준이 다른 방송의 출연 기준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성친 부장님, 그러니까 지금 또 논란이 김호중 씨 모교에서 학생들 쉼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트바로티의 집인데 이 현판을 철거했답니다. 뭐 이제 소리끼리라든지 지금 이게 뭐 김호중 씨의 1심이 다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구속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 뭐 이런 것들이 좀 과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트바로티 집이 현판은 철거가 됐어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무래도 학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즉각 대응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아니면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시인을 했고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기에는 교육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한 걸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뭐 김호중 소리길, 경북 김천에 있는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연예인들과 관련된 지자체 뭐 관광지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승리숲, 뭐 박유천 길 이런 것처럼 논란을 일으킨 연예인들이 그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 관광 명소들이 사실 처치 곤란한 상황이 된 부분은 많죠.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에는 예산도 들였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 끝까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 이 모교와 관련된 것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한 것이고 잘한 것이라고 대중들도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김호중 씨요. 과거에 방황했던 그 고등학교 시절을 언급하면서 이 트로트 가수에 도전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전 스타킹에서 고딩 파바로티로 나왔던 김호중입니다. 성악을 싫어하고 지겹고 하기 싫어서가 아닌 정말 노래하는 사람으로 불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무얼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90%는 저희 아리스 팬분들이시고요. 뭐 사실 많이들 원하세요. 네, 이렇게 가곡도 좀 많이 들려주는 콘서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뭐 앨범에 있었던 수록곡들로 좀 콘서트를 꾸며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트바로티라는 별명을 아리스 팬분들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안 기자님, 이렇게 뭐 고딩 트바로티, 고딩 파바로티로 시작해서 트바로티까지 이렇게 김호중 씨가 사랑을 쭉 받아왔는데 본인이 나왔던 고등학교에 이 현판이 또 철거되는 그런 또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자, 미스터 트롯 저도 챙겨봤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중에서도 이렇게 김호중 씨가 지지를 받았을까 놓고 봤을 때 일종의 사연인 거죠. 본인의 불우한 어린 시절 그것을 딛고서는 다시금 일어선 이런 개과천선 서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에 과연 김호중 씨는 개과천선을 했나 여부입니다. 자, 이게 왜 가능했는지를 놓고 보면은 김호중 씨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맹목적으로 이것을 옹호하고 또 지지하던 팬덤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김호중 씨와 또 몇몇 소속사 관계자는 김호중 씨가 돌아온 다음에
그 단단한 팬덤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고요. 아까 지금 김호중 씨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담당 변호사가 야만의 시대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호중 씨가 본인의 이런 잘못을 좀 지우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고 막내 매니저에게 대리자수를 권유하고 이 상황을 묵과하는 것, 그런 팬덤이야말로 야만의 시대로 가는 그런 좋지 않은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김호중 씨의 팬덤에 분노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그 김호중 씨의 일부 팬들이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겨냥해서 이런 정치인들보다 가혹한 도덕적 잣대를 꼬집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김호중 씨의 팬덤이 선을 넘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독인객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서로 이제 하는 것은 이유는 결국 김호중 씨 팬들도 지금 아직 김호중 씨가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돼야지만이 본인의 죄가 확정이 되니까.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1심, 2심에서 다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 결국 또 당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호중 씨 팬들 같은 경우도 아니 지금 아직 이제 기소도 안 됐고 이제 구속이 됐는데 왜 그럼 우리한테 그러면 활동을 못하게 하느냐, 또 왜 우리를 저렇게 같이 비난하느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또 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어떻게 같으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항상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 자체는 정치권이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도덕적, 법적 기준 자체가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 사회의 어떤 표본이 이 정치인들의 어떤 행태인데, 특히 22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정치권은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해?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뭐 김호중 씨 팬들이 정치권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사실상 겨냥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또 받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호중 씨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런 건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글쎄요, 지금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뭐 사회적으로 욕을 많이 먹지만 정치권 자체 혹은 행정부 수반 자체가 우리나라의 권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권위의 핵심인 분들이 말하자면 조국 혁신당의 대표부터 이미 실형을 받은 분들이 출마를 했고, 뭐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해서 출마를 하고 버젓이 정치적 발언을 다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실제적으로 보면 좀 이번 국면에서 이 팬덤들이 보기에 말하자면 김호중 씨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하게 A부터 Z까지 방송에서 다루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의혹까지 제기하고 또 형평성의 문제까지 제기할 만한 부분이 저는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소조차도 되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비한다면 사실은 이승균 씨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돼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렇다고 해서 김호중 씨가 잘하고 있다거나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야말로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기 활동을 넓히면서 말하자면 마녀 사냥하듯이 힘 없는 정치적 권력이 약한 연예인에게만 집중적인 말하자면 화살을 겨누는 것은 과하다, 이런 여론도 뭐 우리 사회에서 표시 나지 않게는 저변에 깔리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치적인 어떤 청렴성이라든지 도덕적 기준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가 직접 매니저한테 나 대신 자수해달라는 그렇게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지금 경찰이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비밀번호를 아이폰 세대 중에 일부만 제공하면서 비협조적이라는 점, 이런 등등의 저희가 수사 상황을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수사 추가로 들어온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최근 총선 당선인 낙선인들을 만나서 지구당을 부활시키겠다라고 말했다는 저희 단독 보도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의 당내 지지 기반이
청년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떨어진 그 원외 조직위원장들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동훈의 2달 전 목소리 먼저 듣고 집중 토론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정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훌륭한 청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길이 있습니다. 50의 저 같은 사람만 정치를 장악하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만 대변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20대, 30대의 어떤 정치 지지를 할 때 보정하는 보정값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제도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에서는 가장 적은 표차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험지에서 뛸 수 있는 환경을 좀 발판을 마련해 주셔야 네. 2번이고 3번이고 도전을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정치하십시오. 두렵습니다. 네. 용기가 겁이 없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두려움을 안 느끼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는 용기가 두려워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공적인 어떤 이 가치에 대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저희 단독 보도 이후에 하루 만에 그 원외 조직위원장 20명이 모여가지고 이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지구당이 부활하면 최대 특혜를 보실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왜 갑자기 지구당 부활이지 이런 예.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자, 2004년도에 당시에 이 차태기 사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제 지구당을 없앴습니다.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지구당 체제를 없앴어요. 한 20여 년 동안 지구당 없이 이제 당협이라는 그 운영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협이라는 것 자체는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어도 사실상 자기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후원회라든지 이걸 사실은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선거 때만 반짝 이제 이 위원장 하다가 그다음에 또 생업으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은 의원회관도 있고 보좌진도 있고 지역에 사무실도 있는데 그 도전하는 사람들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은 사무실도 없고 프랜카드 걸 수도 없고 그렇군요. 굉장히 불이익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현역들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지구당 부활 문제가 있었지만 법을 통과시킨 누구겠습니까? 현역 의원들이잖아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도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지 않죠.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운동을 해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원외 이쪽 당협위원장들이 160명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굉장히 많죠.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이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생업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후원금도 못 걷죠. 아무도 못 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수도권 정당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분들을 실제로 정치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려면 지구당이 부활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후원금도 받고 지구당도 유지도 하고 당원들 교육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이제 이 당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이 이슈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천목회 소속이고 또 한동훈의 영입 인재 1호 박상수 변호사가요. 한동훈의 지구당 부활 구상은 오래전부터 다듬어져 온 것이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원외와 함께 가겠다 이 뜻인 것 같은데 출마 결심 선것으로 보입니까? 이 이야기가 그렇게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입 인재들한테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고 저도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고 한데 그 처음부터 이 얘기는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수도권 정당이 되고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다시 이기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조직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구당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든 나든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 역할을 하겠다라는 답을 준 것도 있고 총선 패배를 분석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원영수 변호사님, 한동훈 위원장의 직접 워딩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든 나는 이거는 이제 지구당 부활인데 지구당 부활을 실행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박상수 변호사가 전했거든요. 어떻게 좀 들리셨습니까? 원래 지구당이라는 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선진 정치로 갈수록 그 후원금을 모으냐 안 모으냐가 아니라 후원금을 모으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여든 야든 어느 당이든 그 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수건 사업처럼 됩니다. 그런데 지구당 부활이라는 게 보통은 언제
그 이슈가 쟁점이 되냐 그러면 전당대회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전당대회에 나오는 후보자들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면 지구당 부활을 약속합니다. 네. 특히 이제 뭐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어느 당이든 전당대회 나오기 전에 원외위원장들의 그런 그 고충을 들어보면 결국 지구당 부활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 1번 고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단골 레퍼토리로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내세우는 공약인데 근데 실제로 뭐 한 번도 실행이 돼 본 적이 없어요. 현역 의원들의 뭐 견제가 아닐까 저는 추측을 하는데 네. 결국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주장해서 진짜 지구당 부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본인이 전당대회 출마하기 전에 사전 그런 어떤 아주 상투적인 약속으로서의 그런 지구당 부활 주장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제 저희 단독 보도 소식 같이 보셨잖아요. 그때 이 지구당 부활 꼭 필요하다라고 아주 힘을 실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인이 내가 차떼기 사건 수사해봐서 문제점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영주 의원님도 오래 정치 활동하셨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네. 돈 먹는 하마가 안 되고 정상적으로 이게 기능하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보완돼야 됩니까? 뭐 이제 지구당 그 후원회를 선관위에 등록하고 매년 말하자면 그 재무 상태에 대한 보고사항만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런 기능을 뭐 국회에다 넣어도 되고 선관위에 넣어도 되고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선거 관련된 법안에다가 지구당 후원회를 규정하고 그 지구당 후원회에 대한 말하자면 의무 규정을 넣으면 되거든요. 돈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나갔고 실제로 뭐 일반 국회의원 못지않게 1인당 500만 원 이내라든지 어떤 그런 규정을 두어서 상당히 그동안에 이제 16대 없어졌던 뭐 돈 뭉치가 바로 들어가서 특정 지역 원외위원장이나 또 국회의원들을 지구당 후원을 통해서 뇌물을 주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투명성만 가지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총선 백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바보야 문제는 이런 것이야. 왜 우리가 21대하고 똑같이 22대 졌느냐. 실제적으로 홍보전에서 말하자면 21대 국회의원들 수만큼 22대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말하자면 법 상태로 보면 원외 지역위원장이 배로 더 많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현수막 붙이는 데도 있고 돈도 한계도 있고 그렇다면 100점 100패다. 실제로 총선에 다시 이기기 위한 새로운 방식은 이런 제도적 방식에서부터 즉 홍보전부터 지지 않습니까? 사실 전라도 지역 전부 다 어떻게 원외위원장이 뭐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동진 정책이 서진 정책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 이런 답변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원내만 갖고 수가 모자라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 발 더 앞서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 본인이 나가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조직 강화, 조직 재건 프로젝트로서 이걸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어떤 지구당 중심의 또 청년 중심의 새로운 부활 프로젝트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결국 23대 국회도 이와 비슷한 결과 지금 결과적으로 뭐 한동훈 때문에 됐다. 단독 선대위원장 때문에 졌다. 이게 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한 개인의 어떤 조직 강화를 위한 방책을 뛰어넘어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 역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영남 기득권의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영남 기득권이 반대해서 이것이 안 들어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김영주 의원님의 깊이 있는 분석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지구당 부활 이 이슈가 한동훈의 전당대회 지원 조직을 갖추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흐름으로만 갈 게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백서 문제, 백서는 앞으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면 지지 않을까라는 방안이 담겨야 되는데 누구누구 책임이 아니라 이런 지구당 부활을 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역제안,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 같고요. 성진 부의장님.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일이 이제 22대 국회 개원이죠. 개원 첫날에 지구당 부활법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합의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지구당 부활을 통해서 찾는 방점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구당 폐지가 된 이후에 여러 단점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경로인 이 지구당이 활동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당 운영이 가장 큰 중앙당, 그 아래에 17개의 시도당, 그 아래에 지역구마다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254개가 될 지구당 이렇게 활동이 돼야 되는데 가장 아래에 있는 254개의 지구당이 어떻게 보면 주권자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의 그 불균형. 또 세 번째는 사실상 이 그 원외위원장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그 지역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음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 문제도 늘 발생을 했고 그런 걸 보면 들여다보면 항상 이 지역위원회 사무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다가 항상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 23일에 있었던 부산에서 열린 그 당원 주권 컨퍼런스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지구당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게 첫 번째 그 단점. 뭔가 당원들의 활동 경로가 가장 가까운 지구당에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걸 부활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아마도 두 번째 이 현역과 그 원외에 불균형하는 것들 그래야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청년 정치인들이 도전할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뭐 조금 방점은 다르더라도 네. 결국 지구당 부활을 통해서 각자가 원하는 정치 개혁, 각자가 원하는 정당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야가 합의해서 22대에 이걸 초반에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지구당 부활될지 지금 여야가 방점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 목표는 결과는 같기 때문에 이게 아마 22대 국회 초반에 처리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셨어요. 한동훈 위원장의 그 인재 영입 1호 박상수 변호사 아까 보신 분이요. 요즘에 뭐 한동훈의 대변인격으로 불러도 될 만큼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올 때 나는 불가하다고 그랬거든. 그 초짜라서 안 된다. 어떻게 초짜가 들어와서 자기 선거 한 번 못 해본 사람을 그걸 어떻게 선거 총괄 책임자를 시키냐. 불가하다. 이런데 강제로 시켰다고.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홍준표 시장이 모래시계 검사로 그때 41살이셨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처음 송파에서 당선되실 때 그때가 42살이셨어요. 그리고 처음 그 대표라는 직함을 가질 때가 50대였어요. 근데 지금 50대인 한동훈 위원장한테 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우리나라가 지난 한 30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50대가 애가 되고 홍준표 시장님은 윤 대통령님에 대한 혹시 지능적 안티가 아닌가. 혹시 이 발언들이 대통령님한테도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득이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모시지만 한동훈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도대체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박상수 변호사 얘기 이겁니다. 저희가 그래픽 만들어 봤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처음 정계 입문한 게 15대 국회의원인데 이때 42살이었다. 그리고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지낸 게 54살이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게 51살이다. 이렇게 비교하면서요. 지금 7개의 국무위원을 지내고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을 했던 이 한 위원장을 홍준표 시장이 애라고 했던 걸 지금 이렇게 지금 홍 시장의 정치 이력과 비교해서 비판을 한 건데요. 원 변호사님 어떻게 좀 들리셨습니까? 애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무부 장관도 했고 당 대표를 또 지냈고 그런 분에 대해서 이제 애라는 표현은 표현상으로는 좀 적절치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총선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느꼈을 때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 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를 나오거나 그런 거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당 내에서도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큰 일을 당 내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또 이번 총선에서는 또 자숙하고 그리고 패배에 대한 원인을 곱씹으면서 다음에 이제 시간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재충전을 한 다음에 또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새롭게 이제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나서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도 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표현이 조금 세시긴 세시네요. 그런데 표현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당내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당원들이나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 여론조사가 또 어느 정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데 모든 국민들께서 한번 그런 내용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좀 지켜볼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현주 의원. 근데 이제 두 분의 관계가 최근에 어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악화된 게 아니라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이 당에 들어올 때부터 저런 조짐들이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들어와서 이제 전국의 자치단체장들,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이죠. 그러니까 자치단체한테 다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홍준표 시장의 전화번호가 없어서 그걸 받아서 이제 전화를 이제 본인은 한동훈입니다라고 전화를 했더니 바로 한동훈 위원장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받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뭐 이렇게 거절해서 실제로 통화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구시당에 이제 이 행사 갈 때도 그때도 홍준표 시장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선거 패배 이후에 두 사람 관계 악화된 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당에 온 순간부터 이 어떤 한동훈 위원장과 홍준표 시장의 관계는 굉장히 악화가 이미 돼 있었다. 왜냐 아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차기의 어떤 이 주자를 놓고서 일단 내가 잘하면 이제 앞으로 차기 주자가 될 수 있는데 왜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두 분이 이제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당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는 나의 경쟁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비대위원장 들어올 때부터 아마 이 일체 전화도 받지 않고 한 번도 같이 대면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또 다른 당권 주자로 이름이 거론되는 분이죠. 윤상현 의원인데요. 어제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한 말을 했는데 이걸 두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대통령하고 뭐 단판을 짓든 약속대로 하든 본인이 주도하는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걸 또 못한 거예요. 이제 권력에 대한 준비, 정치에 대한 권력에 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치와 권력에 대한 준비 안 돼 있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둘 다 안 됐죠. 둘 다 정치나 권력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대통령이 되셔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가 많으시잖아. 많죠. 보시면 알죠. 그래서 이게 누구나 다 알죠. 우리는 뭐 여의도에 있으면은 이게 검사 출신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죠.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20분 지났어요. 네.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으니까.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윤상현 의원이 김어준 씨와 뭐 아주 좀 말이 잘 통했나 봅니다. 한동훈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둘을 묶어가지고 검사 출신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저런 데 가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제 다른 집에 가서 우리 부모의 험담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 엄마 아빠 정말 맨날 싸우고 맨날 나한테도 잘못하고 아주 나빠요 라고 이야기를 다른 집에 가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인식을 할까요? 지금 딱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지금 윤상현 의원은 이번에 당대표로 나오려고 하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김어준 씨 방송 누구나 다 알죠. 저건 뭐 친야 방송이나 누구나 다 압니다. 자, 그리고 연일 지금 윤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방송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자, 근데 거기 나가서 맞아요, 당신들 공격하는 거 검사 정권 안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잘 몰라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김어준 씨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동안 본인이 이야기했던 게 봐라, 야, 여당의 의원들도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저는 참 이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정성호 의원이 만약에 어떤 이 우파 이 유튜브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 보니까요 정말 결단력도 없고 제대로 못합니다. 막 이런 욕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러니까 바로 저는 그런 거라는 거죠. 과연 이분이 당대표 나오시는 분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전향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남의 집 가서 자기 부모를 욕하는 그런 어떤 걸로 비춰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남의 집 가서 우리 부모를 욕한 그런 꼴이다 이렇게 분석 주셨어요. 성친 부의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모가 잘 못하면 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윤상현 의원이 사실 과거에는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해서 엄청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좀 과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사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좀 대화가 통할 수도 있는 것인데 뭔가 여야가 진보 보수가 뭐 여야 위치는 늘 바뀌니까요. 진보 보수가 항상 뭔가 만나서 얘기해 보지도 않고 토론해 보지도 않고 항상 적에 대해 적으로 상정하고 뭔가 그쪽에 대한 비판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번 윤상현 의원이 김어준 씨 유튜브 가서 좀 두 분의 케미를 보인 것을 보면서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사 출신 정치인을 비판한 것만 볼 게 아니라 그 둘도 대화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주면 좋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시각을 저희가 잘 전달드린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서 당내 당권 주자들이요. 벌써부터 한동훈 등판론에 강하게 견직을 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이제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 내년 정도에 등장을 해도 훨씬 본인에게 더 본인의 경쟁력을 더 키우는 일 아닌가. 당대표 잘못하면 소모될 수 있거든요. 우리 당의 소중한 대권 후보 중에 하나인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히려 저 견제한다 그러면 나오시라고 막 그러는 게 견제일 수 있어요. 수도권 지도부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네. 그 중에 하나고 너무 정당이나 정치나 이제 선거를 모르는 분이죠. 그렇죠. 보통 연설이 그렇게 막 빠르게 막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좀 노력할 부분이 많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것만 같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원 변호사님, 예. 나경원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우리 당의 대권 후보라고 부르고 있는 점 좀 특이하게 봤고요. 또 윤상현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말이 빠르다 이렇게 좀 직격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전당대회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좀 들리십니까? 아마 뭐 대권 주자라는 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그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 있습니다. 당헌상. 그래서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는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대표직을 그만둬야 되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는 아니 당대표직을 임기를 안 채우고 그만둘 의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전당대회 당대표로 나간다는 게 적절하냐. 이거를 사실은 돌려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앞에 이야기한 뭐 대선 주자니까 이제 소중한 자원으로서 더 이상 상처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과거에 이제 시간을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맞느냐, 선대위원장을 맡고 비대위원장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맞느냐, 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랬으면 어땠을까에 대해서 그거를 회고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 분명히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쉬다가 또 새로운 기회를 잡으셔가지고 대선에 도전하시리라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뭐 한동훈 위원장을 내용적으로 견제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대해서 나중에 당대표에 나서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입장을 질문받으시게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제 전대를 나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뭐 저희 김어준 방송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도 민주당 출신 정치인의 인터뷰를 그 내부에서 비판하는 그런 인터뷰도 싫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 뭐 어떤 매체다 이런 거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을 비판하는 건 다 계획이 된 거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이런 상황들을 겪을 거기 때문에 홍준표는 한동훈을 정치권에 끌어들인 것이다 일부러 라고 했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이겁니다. 총선 패배 책임은 부각하고 두 번째가 190석에 달하는 범야권의 포위망에 휩싸일 것이고 세 번째가 또 대통령과의 갈등에 휩싸일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진중권 교수가 한동훈은 다른 난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약간 김한 갈등이거든요. 김한 갈등인데 이게 좀 심해요. 생각보다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난 것보다 좀 심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측에서는 아마도 출마를 막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출마하는 순간에 당대표가 되고
당대표가 되는 순간에 권력이 그쪽으로 또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 반갑지 않을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제가 알기로 진중권 교수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과 모두와 연결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김건희 한동훈 갈등 이거 여의도에서 많이 좀 소문은 났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더 취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본인의 어떤 촉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뭐 내용적으로 알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제가 느낀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자면 원외 지역위원장 또 지역구 뭐 지구당 부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이미 결이 다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비원장은 이미 당선됐다고 보고 당대표로서 어떻게 당의 체질 개선을 할 것까지의 진도를 빼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깜이야, 너는 깜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가슴을 뛰면서 당대표에 출마할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따라서 이렇게 지금 현재 뭐 김건희 여사하고의 갈등을 생각하고 있거나 뭐 어떤 그것을 뭐 윤 대통령하고 갈등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고민의 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김건희 갈등, 뭐 윤석열과의 갈등, 뭐 대통령님과의 갈등 이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당의 재건이 나의 당대표가 되는 것이 모두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보면 원활한 결과,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한동훈 비원장 되면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지점을 조금 많이 틀어져 있는 것 같다.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치게 말하자면 한동훈의 출마를 견제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가 나왔습니다. 속보 저희가 전해드리겠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담당하는 그 중앙지검 담당자들 그 수사 라인은 모두 유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명품 수수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지금 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죠. 이 수사 책임자들, 그 실무자들은 오늘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모두 유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 사건 수사 중인 형사 1부장 그리고 반부패 수사 2부장 이분들이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그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뭐 예상된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장검사급 이하에 대한 인사가 예정이 됐었고요. 예. 실제로 이제 이 형사 1부와 반부패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 이동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미 취재를 통해서 예고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인사가 그동안 이 고위 간부들 인사를 했을 때 자칫 윤 대통령이 뭔가 어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를 한다. 이런 이제 야당의 어떤 오해가 있었거든요. 그런 오해를 일단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현재 수사팀들은 다 유지를 해서 이 수사에 대한 결론을 일단 내겠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고 아마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런 부분을 강력히 아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 이 수사팀까지 해체가 돼버리면 전반적으로 위에 있는 상층부도 다 없어진 상황에서 교체가 된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지점들을 아마 지적한 것 같고 네. 이런 부분들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일단 수용을 해서 이 특히 중앙지검의 형사 1부와 반부패 2부 이쪽은 다 유임을 해서 이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치은 부의장님, 지금 뭐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심을 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이번 오늘 인사에서는 김 여사 수사팀은 모두 부장급들 다 유임이 됐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도 다행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저번 인사 때 워낙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좀 너무 패싱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너무 컸었고 이원석 총장도 그 5초간의 침묵, 7초간의 침묵, 연속된 침묵으로서 본인의 좀 불만을 표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국민들에게 다 보여졌습니다. 뭐 굳이 민주당이 비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원석 검찰총장 자체가 본인의 불만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이건 좀 부당한 인사가 있지 않았나는 이미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그대로 유지가 됐으니 그분들이 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는 검찰 부장급 인사들이 모두 유임됐다는 속보 전해드렸고요. 저희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또 다른 당권 주자이자 내일
아마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출국하죠. 원희룡 전 장관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원 전 장관을 아주 열심히 도왔던 분이 있죠.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인 이천수 씨, 그리고 그 아내가 함께 나와서요. 원 전 장관 캠프에 합류했던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르는 분들은 뭐 당을 맨날 엎치락 뒤치락 한다 했는데 아니 오빠는 원래 당이 없어요. 오빠가 약간 축구에 있는 진심이잖아요. 저희 친가는 엄마 아빠가 둘 다 달라요. 근데도 상견례 때도 그렇고 여태까지 꾸준히 살면서 아무도 그 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서로를 그냥 존중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오빠는 둘 다 비슷하니까 당은 안 보고 사람을 봤던 거지. 처음에 전화할 때 제가 욕했어요. 오빠 미쳤어? 옛날부터 같이 제주도 때부터 만나고 했었다고. 알아, 그거는 사람들은 모르잖아. 유소년 축구 이런 거 관심 많은데 그런 거에 제주도가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제주도가 따뜻하니까 근데 운동량이 없어 못 오니까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근데 바로바로 바꾸더라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사람 괜찮네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여기 내 뭐하냐 그게 도와준 거지. 김영주 의원님. 네. 그 이천수 씨가 이렇게 열심히 도왔던 게 본인이 겪었던 경험담이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갔을 때 여자 축구 저번 확대에도 원 전 장관이 이렇게 관심 많은 거 보고 내가 이 사람은 되겠다, 이 사람 밀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날씨가 있다 보니까 많은 축구팀들이 거제도에 가거나 남해에 가거나 제주도에 원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협조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자체장보다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에 상당히 그런 축구에 대한 요청에 화답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따라서 어떤 정당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정당을 봤다면 사실은 그전에는 송영길 민주당을 지지했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또 부인이 되시는 심하은 씨 같은 경우는 고향이 호남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국민의힘 쪽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생경하게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뭐 오빠 미쳤어 이렇게 왜 정치를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그와 같은 축구의 진심이라는 것으로서 이미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많은 이 과정에 지난 총선 과정에서 왜 이천수 씨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동네 주민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컴플레인 맞고 왜 끼어드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텐데,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이런 부분이 조그맣게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다뤄봤고요. 저희는 오늘 우리나라에 참 화제가 됐던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향해 날린 그 오물풍선이요. 전국 곳곳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확인한 것만 260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조금 전에는 서울 한복판에서도 발견됐다고 해서 저희 카메라가 출동해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북한의 노림수가 뭔지 짚어드립니다. 북한은 어제 야간부터 대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오물, 쓰레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함. 자, 북한 전문가신 문성묵 센터장님 모시고 저희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날아온 이 풍선, 오물풍선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까지 지금 이 풍선 내려가서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센터장님, 이 풍선이 지금 260개가 발견됐고 공중에 떠 있는 것도 또 있대요. 그런데 그 내용물을 보니까 오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아주 다 뭉쳐 있더라는 겁니다. 언제든가요? 2016년인가요? 2016년에 그때도 한번 이런 얘기 있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날리는 걸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김정은이 굉장히 독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하자면 우리 대북 단체들이 북쪽에 보내는 전단과 관련해서 아마 김정은이 대노하고 뭘 하고 있느냐, 무슨 조치를 해라, 아마 이런 지시가 내렸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26일 날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남쪽에 접경 지역은 물론이고 중심 지역까지 오물과 쓰레기가 투척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지금 행동으로 보여줬거든요. 저는 의도는요. 간단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을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그 비난의 화살이 정부와 대북단체로 가게 해서 이 행동을 못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동시에 김정은 마음도 풀어주는 그런 의도가 담겼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전국 곳곳에서 제보를 받고요. 화면이 들어온 제보를 받고, 그리고 또 저희 취재진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촬영한 그 영상과 화면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서울 한복판인데요. 북한이 보낸 그 오물풍선이 떨어진 횡단보도 앞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우리 군이 수거하는 모습 또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오물풍선들이 260개가 발견됐고, 지금 공중에 떠서 곧 또 떨어질 그런 풍선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충격이 컸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저희가 준비 좀 해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상상을 못하죠. 상정을 못할 일이지 뭐. 청칼들이 되고 있으니 그게 오물질을 받았다니까 좀 그래야지. 실제 오물질인지 아니면 화학물질이 들어간 건지 그건 우리는 모르지. 접근을 하지 말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접근하지 말라는 거지. 센터장님, 지금 이 오물풍선들이 뭐 민가나 뭐 다른 곳에 떨어지면 모르겠습니다만 공항이나 뭐 고속도로나 이런 데 떨어지면 정말 큰 사고를 야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뭐 저열한 도발 행위고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경고를 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방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책임은 모두 김정은 정권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김정은의 이런 저급한 행위가 결국은 김정은의 수준이 오물과 쓰레기 수준이다라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아마 갖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 보낸 그 오물풍선 때문에요. 밤사이에 특히 이제 경기도 도민들이 재난 문자를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좀 놀랐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보시면요, 자, 한글 아래에 영어 표기를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이게 표시가 뭐냐면 공습경보, 공습예비경보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를 받은 경기도 도민들이 소방서와 경찰서에다가 우리 대피해야 하냐 이렇게 문의하는 그런 전화가 쇄도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안보에 과한 조치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좀 표현이 공습예비경보라는 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어서 논란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원 변호사님, 어떻게 좀 이 논란 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 안보라는 건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정확하게 그 문자로 공지를 하고 그런 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제 오물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화학물질이 있을지 뭐가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뭐 내용이야 화학물질이 아니라 가지고 큰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런 그 이상 상태가 발생을 하면 반드시 경보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 상황들이 이런 이제 그 풍선 같은 걸 담아서 보내는 때 단순히 이게 그 전단에 대한 보복 활동이 아니라 과연 이렇게 남쪽으로 기상 상태에 따라 가지고 보냈을 때 어디쯤 도착하는지, 예를 들어 오물이 떨어지면 굉장히 어떤 주요적인 그 보고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방치할 수는 없어요. 보고가 되고 위치에 대한 어떤 언론에서도 확인을 하고 각종 경찰에서도 확인을 하는데, 그런 포인트들을 사전에 예비 훈련하는 게 아닐까라는 사실은 좀 노파심이 듭니다. 그렇군요. 센터장님, 그러니까 우리 군 당국이 지금 그 내용물을, 오물의 내용물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물질이 담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독극물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만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군에서도 그런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손 대지 마시고 신고를 일단 해라. 그리고 군에서도 화생방 요원, 그다음에 폭발물 관리 요원, 전문 요원들을 동원을 해서 그 물질들을 수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 뭐 독극물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오물, 쓰레기, 특히 뭐 인분 냄새가 나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실제 위험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경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적시성과 정확성인데 네.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딱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도록 아까 보셨습니다만 그 말이 전문가는 좀 이해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면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의도에 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주의와 예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2016년에도 이렇게 북한이 풍선 도발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군이 이거를 무인기로 오인해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사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좀 그때 좀 얘기 좀 전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2015년, 16년 그 사이 상황을 보면 북한이 2015년에 목함 지뢰 도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과 정부가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강력 응징하는 차원에서 11년 전에 껐던 확성기를 다시 켰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김정은 정권이 화들짝 놀랐고 2+2 회담을 이어져서 결국 중단을 했지만 이듬해 북한이 다시 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서 확성기가 재개가 됐고 이때 당시 북한이 반발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풍선에 오물을 달아서 전단과 함께 보냈고 그 일부가 우리 민가에 떨어지고 차량에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이 되는 그런 사고들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무인기로 판단을 해서 사격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아마 그런 조치는 없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센터장님, 지금 이번 그 오물풍선의 또 다른 특징은 북한이 이걸 내려보낸 뒤에 GPS 교란 신호를 또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란 공격을 한 거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결국은 위치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교란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 쪽에서는 GPS 교란 때문에 뭐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고 그래요. 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이 이런 풍선이라든지 GPS 교란이라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발을 하고 테러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고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말씀대로 북한은 뭐 이런 오물풍선이나 대남 전단이 효과가 아주 크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대북 전단에 크게 발끈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모습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어다니며 반공화국 비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걔네들이 지금도 계속 삐라와 노절한 물건짝들을 들이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놈들이 한 장난질에 의해 우리 인민의 머리 위에 얼마나 무서운 죽음의 구름이 떠돌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 몸부림쳤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2020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김여정이 이렇게 비판 성명을 하니까 하루 만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후에 이제 헌재에서 위헌 났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당시 조치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정말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죠. 왜냐하면 사실 이 대북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소식들 전환과 동시에 특히 여기에 뭘 넣어서 보내냐면 주로 이제 달러 있지 않습니까? 달러 1달러짜리들 이걸 좀 넣어 보내고 또 쌀 같은 거라든지 또 USB에 어떤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보냅니다. 대북 단체들이 이제 미국의 단체들이 지원도 하고 해서 이걸 주기적으로 보내요. 왜 저렇게 김정은과 김여정이 저렇게 발끈하냐면 사실 북한 주민들에게 저 전단 자체는 굉장히 저걸 귀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USB나 이걸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저기에 달러가 들어있기 때문에 또 그걸 받을 수가 있고 저게 뭐 일부 먹거리라는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발끈한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대북 심리전과 이런 것들이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런 걸 방식을 통해서 북한이라는 사회가 완전히 폐쇄된 사회고 정보가 안 들어가는 사회인데 저런 걸 통해서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가능성이 있고 저것 때문에 북한에서 그냥 동요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저거를 법으로 막은 것에 대해서 유엔이라든지 국제인권단체가 굉장히 아마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이제 헌재에서 위헌이 됐지만 이번에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보냈지만 북한은 쓰레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로 간에 어떤 정말 아주 체제 차이에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낸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북한에 여러 가지 보내는 것 자체는 물론 이거는 사실 뭐 정부가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 대북 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걸 막을 방법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원장의 말씀처럼 지금 이 대북 전단이 굉장히 효과가 크다. 북한 주민들이 크게 생각한다는 얘기들이 저희가 좀 심심치 않게 다 듣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우리의 대북 전단에 대해서 수준 저열한 대북 전단이라면서 부끄럽게 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그 행정 수반이라고 하는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어떤 그 활동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즉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바로 발의해 가지고 통과를 시도했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국제사회로부터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뒤에 사실은 개성의 남북 사무소의 어떤 그 일방적인 폐쇄 말하자면 폭발이라든지 또 이와 같은 많은 수많은 북의 작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바라보고만 포용적으로만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긴 안목으로 보면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협소한 인식이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또 실제적으로 지금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국내에 와 계시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행기로서 말하자면 서울항공에서 이렇게 호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GPS 교란을 하고 오물을 이렇게 사실은 공중에 살포하는 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부분이고 또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김여정이나 북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냈던 B라는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최근에 김연자 씨 노래까지도 금지할 정도의 내부적 위기 상태에 있고 또 하나는 그렇죠. 지난 그 월요일 저녁에 만리경 발사가 실패한 데 대한 화풀이 혹은 최근에 한중일 말하자면 회담에 대한 문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 굉장히 어떤 그 나름대로 체제 단속의 여파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물풍선 저희가 추가로 또 취재해서 속보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고요. 방금 김 의원님 말씀 주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국빈 방한 소식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오물풍선 보냈습니다만 오늘 서울 상공이 빨강, 초록, 검정, 하양으로 물들고 창덕궁 후원도 활짝 열렸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건데요. 우리 정부도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습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그만큼 우리 정부가 아주 국빈 맞을 준비를 단단히 한 모양이에요. 보신 것처럼 F-15K 전투기 4대가 호위 비행을 했고 저녁에는 창덕궁 후원에서 산책과 전통 공연이 이어졌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냐면 창덕궁 산책로를 며칠 전에 직접 다 답사해보고 걸어보면서 리허설까지 했다는 겁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왕세자 때 사실 우리나라를 자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나라죠. 보통 그 특별한 게 아니라 예. 특히 우리의 원전이 이제 바라카 원전이 거기에 건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또 우리의 군이 현재 그 파병이 돼 있습니다. 현지 군을 이제 훈련시키는 그만큼 사실 중동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이런 군사적 관계까지 확대된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예요. 자,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사실 중동의 지금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만큼 이 또 막대한 이제 국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어떤 즉 포스트 오일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투자와 어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거기에 아마 대한민국이 굉장히 아마 적절하게 맞았고 이거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실제로 아랍에미리트와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도 수출했고 네. 또 우리의 군대도 파견했고 그러면서 실적으로 우리의 어떤 이 수출의 어떤 교두보 또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중동 붐의 교두보 그걸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윤 대통령이 각별히 이번에 모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성чин 부의장님. 오늘 무함마드 대통령이 묵는 그 숙소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저희 TV조선 회사와도 가깝습니다만 서울 서공동의 롯데호텔인데 이곳에 그 하루 숙박 요금이 3천만 원이래요. 그리고 경호까지 철통 보안이라고 합니다. 그 호텔 입구에 장갑차까지 배치됐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장갑차 배치까지 된 것은 뭐 과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냥 지나가다 본 사람들은 이게 뭔 일이지 하겠지만 이 정도의 대통령이 와서 극진한 안보 그런 좀 철통 보호를 했다는 걸 알면은 다 이해해 네.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랍에미리트 자체가 우리나라의 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대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는 왕세자 시절이었지만 극진하게 대접을 한 바 있고 저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왕세자 시절로 자격으로 왔을 때 관계를 돈독히 했던 이전 정부 이명박 정부의 그 공을 좀 칭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외교는 결국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같이 하나로 이어져 오는 것이다. 그 누적된 것들이 이렇게 결실을 맺는 것이다. 이런 발언했던 게 좀 기억나는데요. 그런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중동 국가와 맺어온 외교의 결실이 이렇게 또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이번 방한 일정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꼭 만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까지 찾아갔대요. 보시겠습니다. Oh my God. 오늘 용산을 들어갈 때 양쪽에 그 아크 부대원들이 이제 100명씩 쫙 도열이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났다. 왜냐하면 그 아크 부대를 이명박 대통령 때 파견한다고. UAE 국민들도 아크 부대원들을 보면서 한국과 UAE 간의 그 형제 관계다 뭐 이런 양국 관계를 생각한다. 원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드시라고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아랍에미리트 전통 음식까지 보냈대요. 현직 정상이 전직 대통령의 자택을 찾는 게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은데 어떤 사이인가요? 제 생각에는 그 우리나라가 국빈으로 그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을 접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랍에미리트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자기가 그 성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까 예.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왕세자 시절에 인연이 있으시죠. 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수주할 당시에도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통화를 요청했다고 하고 그리고 아크 부대의 아랍에미리트 파병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 긴밀한 협의를 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인연만으로 또 만나자 이런 부분은 결국 그 본인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네. 그리고 어떤 위상을 존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공연도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과거에 이제 러시아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쇼스타코비치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러시아에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과 관련해서 호감을 보이는 것도 저는 뭐 그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께서 단순히 뭐 이게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전에 굉장히 그 대한민국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기획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앞으로 두 나라 간에 그 굉장히 밝은 미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군요. 이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경제인들도 총출동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어떤 말씀 나누실 예정이세요?
뭐 얘기할 파트너십에 관해서. 어떤 말씀 나누실 예정이세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앞으로 많이 같이 하자.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김영주 의원님. 네. 재계 총수들 많이 보던 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보였습니다. 네, 뭐 방시혁이라든지 예. 또 김택진이라든지 사실은 이제 그쪽에서 원하는 게 한국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원화도 있고 실제로 내가 아랍에미리트 가봐도 OTT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라든지 K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의료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방산에 굉장히 열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금 이 상황이 좋은 것이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가 경쟁적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 제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전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